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게르만족의 이동, 자, 144페이지를 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 있는 에게 문명이라는 게 발전됐고요. 그 에게 문명이 그리스 문명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자, 뭡니까? 여기에 있는, 또리스인들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결국 폴리스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폴리스들 중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가장 대표적이었었다. 그들이 페르시아 전쟁할 때까지는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자,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중심의, 자, 달러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자, 결국 대립하게 됐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결국 동족의식이 다 깨지고 사회가 혼란해졌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이 들어왔죠. 그래 결국 그리스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 마케도니아인들에서 누굽니까?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장악하면서 알렉산더 대제국을 만들어서 흥망성쇠가 계속 번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었을 때 이탈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 기원전 8세기경의 작은 도시국가로 발전됐었던 게 바로 로마였었던 거죠. 그 로마가 결국은 지중해 전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이 로마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를요, 중흥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로마가 군인 황제 시대에 이제 급속도로 쇠퇴가 되는데 그걸 중흥시키기 위한 노력에 누가 있었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가 있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나름대로 자 왕권을 안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어느 정도 정치 질서가 회복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4세기 완전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뭐 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켰죠. 자, 그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자,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뭐 됐습니까? 분열이 됐죠. 그럼 로마가 분열이 됐는데 이 로마가 분열이 되었었을 때 어떻게 분열됐다고요? 서로마와 자, 동로마로 자, 분열이 될 건데 이 동로마는 나중에 배웁니다. 동로마는 무슨 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냥 쭉 발전이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서로마를 볼 건데 이 서로마를 볼 때 누구의 침략을 받았냐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게르만의 침략을 받게 됐고 그래 결국은 서로마가 뭐 하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게르만의 침략, 이 게르만족들은요. 저 위에 발트해, 이 발트해 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 그러한 세력들이었는데 누구의 압박을 받게 되냐면 훈족의 압박을 받아요. 아니야. 이거 먼저 갈까요? 초기의 이동은요. 초기의 이동은 로마로 초기에 이동했었을 때 왜 이동을 했냐면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하는 발트해 쪽에 식량이 좀 부족해.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뭐가 되냐면 용병이 되거나 로마의 용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부자요 소장농이 되는 거죠. 자, 이 부자요 소장농 우리 뭐라 불렀죠? 콜로누스. 그래서 그 콜로누스를 이용한 대농장이 콜로나투스.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어쨌든 이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튼요, 초기의 이동은 이런데 대이동이 나타났어요. 그 대이동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훈족의 압박을 받았답니다. 자, 이 훈족이라는 게 흉노족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어쨌든 뭐 훈족의 압박을 받았다 이랬을 때 아시아 쪽에서 자 이쪽에 몽골고원 쪽에 훈족들이 세력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중국의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서서히 동쪽으로 아니죠 서쪽이죠 서쪽으로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서쪽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밀려나요. 그들이 밀려나면서 유럽 쪽으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유럽 쪽에 왔었을 때 여기 누가 있었냐면 동구트족이 갑자기 훈족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거 뭐지? 라고 이제 동구트족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서구트족이 또 연쇄 이동을 하네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반달족. 자, 반달족 옆에 자, 롬바르디족. 그 다음에 앵글로족, 섹슨족, 그 다음에 프랑크족. 이들이 연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연쇄 이동.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동구트족, 서구트족, 반달족, 자, 그 다음에 롬바르디족, 앵글로족, 섹슨족, 프랑크족. 이를 다 싸잡아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바로 게르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게르만의 대이동은 훈족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 게르만의 대이동이 나타나게 됐다. 자, 게르만의 대이동. 그래서 이 게르만의 대이동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 요때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4말, 자 5말 이렇게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이다. 게르만의 대이동. 이것이 끼친 영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요. 이 용병으로 들어와 있었던 게르만의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가 있었는데 그 오도 아케르가 결국은 여기 있는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서로마를 멸망을 시킵니다.
자, 서로마를 멸망시켰어요. 이게 476년, 5세기죠? 두 번째. 이때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럼 멸망한 그 서로마 땅에다가 게르만족들이 많은 나라를 만듭니다. 많은 나라를 만들어요. 뭐 프랑크 왕국도 만들어지고 롬바르디 왕국도 만들어지고 반다르 왕국도 만들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머나 유럽에서요. 지금 로마인들이 자 정치의 주체였었는데 이제는 게르만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유럽의 자 정치를 리드하고 있네요. 주체가 바뀌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를 자 뭐의 시작이라 보냐면 중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럼 유럽에서의 중세 시대는 여기 있는 서로마가 멸망한 몇 세기? 5세기. 이 5세기 때부터가 바로 중세 시대였었던 거죠.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많은 왕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많은 왕국들 중에 프랑크 왕국이라는 자 프랑크 왕국이 자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발전한다. 다른 왕국들은요. 곧바로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프랑크 왕국이 이제 쭉 발전되어서 자,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질 겁니다. 아무튼 프랑크 왕국의 발전. 그러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프랑크 왕국이 유난히 더 오래 기간 동안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랬을 때 로마인들과 쉽게 친해져요. 그래서 로마인들과 친해지는데 갈리아라는 동네. 이 갈리아라는 동네는 여러분들 1차 삼두정치 때 카이사르 기억나나요? 그 카이사르가 장악한 땅이거든요. 근데 로마 땅이었거든요. 그럼 갈리아라는 지방에는 로마 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로마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정착한 게 프랑크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쉽게 친해지게 됐고요. 또 다른 게르만족들에 비해서 이 프랑크족은 이동거리가 짧아요.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로마인들과 이렇게 융합이 됐고 발전됩니다. 그 과정에 크리스트교, 와 로마 사람들은요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 로마가 분열되기 바로 직전 자 크리스트교를 자 뭐 했었던 거예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켰었던 거잖아요. 이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켰었던 게 392년이고 그로부터 3년 뒤 395년도에 로마가 분열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로마에서는 서로마가 됐건 동로마 됐건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킨 상태에서 분열됐기 때문에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게르만족교의 아까 프랑크족, 이 프랑크족이 로마인들과 쉽게 친해지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주말 예배를 드려서 교회에서 맨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로마인들과의 어떤 융합,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왕국에 비해서 프랑크 왕국이 자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게르만의 이동 결과 여러분들 별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이 중에 프랑크 왕국의 발전. 이 프랑크 왕국에서요.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의 왕조를 개창한 거거든요. 그러면 프랑크 왕국의 왕조를 개창했다. 왕조를 개창했는데 이때 가문은 자 메로빙거 가문입니다. 그래서 메로빙거 왕조라고 표현합니다. 메로빙거 왕조 됐죠? 메로빙거 왕조.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크리스트교로 빠르게 뭘 했다? 개종을 함으로써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함으로써 자 로마인들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리스트교로 뭐 했다? 개종을 했다라는 부분. 그 이후에 카롤로스 마르텔이 이제 자 집권하게 되는데 이 카롤로스 마르텔은요. 선생님이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이 카롤로스 마르텔은 왕이 아니에요. 얘는요. 궁제입니다. 궁제가 뭐냐면 뭐 수상, 총리 이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카롤로스 마르텔은 궁제인데 정치적인 자 무슨 권을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겁니까? 왕권이 매우 미약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을 궁제였었던 카롤로스 마르텔이 장악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때 카롤로스 마르텔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왕이 아니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슬람의 침략을 격퇴합니다. 자, 이슬람을 자 뭐 해주냐? 격퇴해 주는데 요 이슬람이라는 애들이요. 610년 7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자, 이 7세기에 자 이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지중해 나가고 자 여기가 자 아프리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 쪽이죠. 그러면 여기 메카 여기에서 이슬람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슬람이 만들어져서 세력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 커지는 이슬람 세력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베리아 반도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그럼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은 다음에
여기에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었는데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요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때 때마침 여기에 있었던 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지? 이걸 막아준 거죠. 그래서 이들의 침략을 막아줬는데 이 전투가 뭐냐면 투르. 자, 투르 전투. 자, 그 다음에 푸아티에 전투. 그러면 투르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즉 이슬람을 막아줬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전부 다 뭐 믿고 있었어요? 로마는 망했지만 로마인들은 전부 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믿고 있었잖아요. 그게 국교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을 막아줬다? 와우. 그리스도교를 보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돼요? 와우, 땡큐. 누구요? 카를로스 마르텔 당신 짱인 듯. 이러면서 이제 이때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제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튼요. 트루푸아티의 전투.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이었었던 피핀. 이 피핀이 처음에는 궁제로 올라와요. 궁제로 올라왔는데 원래 궁제입니다. 궁제인데 이 궁제였었던 피핀이 교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요. 교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뭐 하게 되냐면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가문을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롤루스 혹은 카롤링거 자 왕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때 개창한 이 왕조는 무슨 빈거죠? 메로빈거죠. 자 메로빈거. 그러면 클로비스가 개창했었던 건 자 메로빈거 왕조고 새롭게 자 지금 카롤링거 왕조의 가문이 바뀌었네요. 자 나라 이름은 그냥 프랑크 왕국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고려 시대에는 자 왕건,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이성계, 그래서 왕씨, 자 이씨 이렇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조 이거에만 너무 익숙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 안에 왕조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프랑크 왕국을 처음 개창한 거는 자 클로비스인데 그 클로비스가 메로빙거 가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메로빙거 왕조. 자 그 이후에 피피는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카롤링거 가문, 카롤링거 왕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간다라면 이 피피는요. 이 롬바르디 왕국 이 땅을 일부를 뺏어요. 롬바르디 왕국을 공격했다.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멸망시킨 건 아니고요. 이 롬바르디 왕국은 게르만족 중에 하나입니다. 게르만족 중에 하나인데 롬바르디 왕국의 땅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뺐습니다. 라벤나라는 동네를 뺐는데 그 라벤나라는 동네를 누구한테 선물을 주냐면 교황한테 자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교황 령으로 선물을 줬죠. 교황 영토. 그래서 교황령의 시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교황에게 자 영토를 처음 준 게 바로 피핀이었었던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가면 롬바르디 왕국을 공격했고 이때 빼앗은 땅의 일부를 자 어떻게 돼요? 교황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거. 요 정도. 자, 그 이후에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올라오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가 전성기를 누립니다. 대제는 위대한 황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카를로스 대제가 첫 번째 어떤 황제의 대관식을 받냐면 서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받는답니다. 교황이요. 당시 레오 3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레오 3세라는 교황이 네가 서로마의 황제야 라고 왕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게르만족들의 즉 프랑크족이죠. 이들도 게르만족이 한 분파인데 얘들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이 어떻게 돼요? 뒤에서 계속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게르만 이거 야만족 같은 것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뒷담화를 까고 있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로마의 황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서로마라고 다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상징적 그런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로마를 침략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계승한 거구나. 나는 어떤 자부심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대관식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요. 서로 황제의 대관식을 했다. 두 번째 간다라면 내가 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을 받았는데 로마를 잘 모르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아헨에 있었거든요. 아헨. 그 아헨에다가 뭘 만드냐면 궁정학교를 만들어요. 궁정학교를 만들어서 자 뭐를 집중 연구하냐면 라틴어를 자 집중 연구합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고 그리스도교의 성경책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그럼 라틴어를 알아야만 성경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의 황제로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로마인들이 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자 이러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라틴어를 집중 연구하죠.
자, 그래서 이때 르네상스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표현 자체가요. 르네상스가 부활하다, 재생시키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로마의 문화를 부활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켰었던 게 칼로스 대제였었다. 네 번째. 이 칼로스 대제는요. 롬바르디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자, 롬바르디 자, 왕국을 뭐 시켰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앞에 이게 사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롬바르디 왕국을 자, 공격했다. 이걸 점령해서 어디요? 영토로 일부를 뺏어서 그 땅을 교황한테 준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멸망시킨 건 누구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칼로스 대제. 이때 가서야 완전하게 자, 멸망이 됐었다는 겁니다. 됐죠? 다시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클로비스와 여러분들 카를로스 마르테. 이 카를로스 마르테는 왕이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자, 이 구조에 얘들은 무슨 가문인 겁니까? 얘들은 그렇죠. 메로빙거 가문인 거죠. 메로빙거 왕조인 겁니다. 메로빙거 왕조. 얘는 왕이 아니니까 왕은 따로 있는 거예요. 메로빙거 왕조에 왕이 따로 있는데 왕은 실권이 없는 거죠. 그랬다가 자, 여기 있는 피핀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왕이 됐잖아요. 피핀은 카롤링거 왕조. 원래 피핀도 궁제였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문이 바뀐 겁니다. 뭐로요? 카롤링거 자, 왕조로 이렇게 바뀐 거죠. 카롤링거 왕조는 이제 카를로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카를로스 왕조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됐죠? 가요. 그런데 여기는 이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된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되냐면 여기 있는 동프랑크, 자, 그 다음에 서프랑크, 또 하나, 자, 중프랑크.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는데, 동프랑크는 자, 오늘날에 누구로 발전되냐면 독일로 발전되고요. 서프랑크는 오늘날에 자, 프랑스로 발전되고요.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오늘날에 이탈리아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원이 됐었던 게 프랑크 왕국이고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었을 때 조약이 있는데요. 그 조약 이름 체크해 드릴게요. 베르댕 조약. 자, 그 다음에 메르센 조약. 자,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9세기에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은 세계로 이렇게 분열이 됐다더라. 일단은요, 프랑크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집권자 이름 순서 기억하십시오. 됐죠? 자, 클로비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크리스토교로 개종했다. 클로비스. 그 다음에 카를로스 마르텔은 두 가지입니다. 왕이 아니라 궁제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궁제였었다. 그리고 이슬람을 격퇴했다. 세 번째, 피핀 같은 경우는 자, 롬바르디 왕국의 땅을 일부 뺏어서 교황에게 선물을 줬다. 그 다음에 카를로스 대제는 서로 왕제의 대관식을 받았고 전성기를 누렸다. 그런데 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다시금 뭐 된다? 분열이 되었다.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세계로 자, 쪼개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냐면 중세 유럽이 이제 발전되는 이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게르만이라는 아이들이 자, 이동을 했고 그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누가 망했습니까? 서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했고 중세의 시작이 됐고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국 중에 우리는 프랑크 왕국만 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집권자의 순서 4명을 기억해 두시고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좀 아까 분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가볼까요? 프랑크 왕국이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을 때 분열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침략이 나타나냐면 이번에는 노르만의 침략이 나타납니다. 노르만의 침략이 나타났다. 게르만의 침략은요. 여러분들 게르만의 대이동, 게르만의 침략은 4말, 5말의 본격적인 이동이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일자리를 찾아서 로마로 들어오는 자, 그런 게르만족들이 있었긴 했지만 대이동은 4말, 5말입니다. 그러면 노르만이라는 애들은 얘네들은요. 9말, 10말입니다. 됐죠? 9세기 말에서 10세기 말. 자, 9말, 10말. 게르만은 4말, 5말. 이들은 9말, 10말. 그랬을 때 이 노르만족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거주했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 거주했는데 반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삼면이 바다인 거를 우리가 반도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이요. 침략을 할 때 자, 뭘 타고 오냐면 배 타고 와야 돼요. 왜? 삼면이 바다니까. 그럼 유럽 쪽으로 내려올 때 배 타고 내려왔다? 자, 이들을 우리는 바이킹. 얘들이 바로 바이킹족이네요.
바이킹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르만의 침략, 자, 바이킹족의 침략이 나타나는데 이유는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이들이 침략하게 됐고 결국은 이 노르만의 침략이 끼친 자, 영향, 결과, 자, 영향 이렇게 한번 갑시다. 노르만의 침략이 끼친 영향을 우리가 본다면 당시에 유럽은 프랑크 왕국이 이미 뭐 되는 상태입니까? 분열돼 있죠. 그럼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쪼개진 상태에서 자, 이들이 해안가 쪽에서 계속 침략을 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침략을 해오는데 이들을 막아낼 능력이 없죠. 왜? 다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분열돼 있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프랑크 왕국들은 뭐 하게 되냐면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야야야야야 네가 거기 맡어. 네가 거기 좀 방어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땅은 네가 가져. 야 네가 거기 막어. 네가 거기 막고 네 자리가 네가 거기를 다스려. 이런 식으로 땅덩어리를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제도? 봉건제도. 와, 그래서 이 노르만족의 자,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 이 영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무슨 제도의 성립이 촉진되느냐? 봉건제도의 자, 성립이 더욱더 뭐 된다고요?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는 게르만족이 이동할 때도 이미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이러한 노르만의 침략이 자, 본격화됐었을 때 이 왕국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왕권도 약하고 그래 결국 이거를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의 성립이 봉건제도의 성립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더욱더 뭐 되었다? 촉진되었다라는 게 노르만의 침략의 노르만의 이동의 중요한 결과의 값, 영향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노르만족들이요. 자, 많은 왕국들을 건설할 겁니다. 즉 노르만족들도 유럽 쪽에 와서 자, 일정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노르만의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가 있었냐면 노르망디 공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공국이라는 거는 제후국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르망디 공국이 오늘날의 이제 프랑스 해안가 쪽인데 여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노르망디 공국이 만들어졌다. 이때 이 노르망디 공국에서 윌리엄이라는 애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노르망디 공국이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있는 윌리엄이 빠져가서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이 영국의 앵글로족과 섹슨족, 그러니까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게르만족의 일파잖아요. 그 게르만족들이 만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윌리엄이 노르만 왕조를 개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르망디 공국에서 빠져나간 자, 윌리엄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자, 무슨 왕조를 만든다? 노르만 왕조를 만들게 돼요. 자, 이 노르만 왕조를 만들었었을 때 영국입니다. 영국에 지금요. 이 노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봉건제도라는 게 이제 막 성립이 되고 그들도 일정한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무슨 제도가 성립이 촉진되고 있다고요? 봉건제도의 성립이 촉진되고 있잖아요. 봉건제도는요. 중앙의 왕의 힘이 약한 거예요. 왜냐면 왕의 힘이 강하더라면 전체의 땅을 당연히 다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의 유력자들한테 땅을 떼어주거나 혹은 노르만족들이 거기를 장악해서 하나의 제후국가를 하나씩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권이 매우 미약한 이 구조에서 봉건제도가 왕권이 매우 미약한 이런 구조인데 영국의 노르만 왕조, 이때 윌리엄이잖아요. 이 윌리엄은 영국에 건너가서 뭘 만들었냐면 전국적인 토지대장을 만든대요. 자, 그게 뭐냐면 돔스데이북. 이 돔스데이북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돔스데이북은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토지대장을 자, 이렇게 정비했다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중앙에 있는 왕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 대륙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국은 봉건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왕권이 좀 강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자, 그런 어떤 봉건제도가 발전돼요. 자, 그 증거물이 바로 전국적 토지대장 돔스데이북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명칭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지중해 쪽에 와서 자, 시칠리아 왕국, 자, 그다음에 나폴리 왕국, 자, 이런 걸 만들어요. 자, 시칠리아 왕국, 자, 나폴리 왕국, 요딴 걸 만듭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간다라면 키예프 공국. 이 키예프 공국이요. 오늘날의 뭐의 기원이 되냐면 오늘날의 러시아의 어떤 기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자, 키예프 공국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제가 앞에서
게르만족들의 어떤 이동으로 만들어진 왕국들은 써들이지 않았죠. 그 게르만족들이 만든 나라도 사실 많아요. 동고트 왕국도 있고 서고트 왕국도 있고 반달 왕국도 있고 롬바르디 왕국도 있고 프랑크 왕국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다 그건 쓰지 않았고 그중에 프랑크 왕국만 딱 집어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면 노르만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왕국 여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를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다시 가면 프랑스 해안가 쪽에다가 노르망디 공국을 이들이 건설합니다. 그죠? 노르망디 공국을 건설했는데 이 노르망디에서 누가 빠져나갔냐면 윌리엄이라는 자가 빠져나가죠. 그 윌리엄이라는 자가 빠져나가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가서 노르만 왕조를 새롭게 개창을 합니다. 그때 이 노르만 왕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왕권이 강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슨 데이 북이라는 게 있었다? 돔즈데이 북이라는 토지 대장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에 여러분들 자 시칠리아 왕국이라든지 나폴리 왕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의 러시아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 키예프 공국도 자 결국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자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노르만의 이동이 가져가는 자 결과의 값은 무슨 제도의 성립이 촉진되었다? 봉건 제도의 성립이 촉진되었다. 이게 하나의 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봉건 제도가 뭔지를 한 번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 제도가 뭔지 가볼게. 이 서로마가 자 멸망했었을 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이제 멸망했었을 때 가져가는 의 중에 중세의 시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중세 유럽 여러분 시험 문제 하세요. 중세 유럽이라 한다면 주로 서유럽입니다. 왜냐하면 동로마는 자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발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중세 유럽이라고 표현하면 서유럽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세 유럽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럼 중세 유럽의 양대 산맥이 뭐냐? 여기에 있는 바로 봉건 제도와 또 하나 크리스트교. 봉건 제도와 크리스트교 이게 양대 산맥입니다. 자 왼발 오른발입니다. 이게 수능에서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00% 출제됩니다. 봉건 제도 호어 자 여기 있는 크리스트교가 무조건 둘 중에 한 문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중요한 테마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봉건 제도는요. 봉건 제도는 특징을 먼저 간다라면 자, 이 봉건 제도의 자, 특징을 가면 봉건 제도 자, 이렇게 할까요? 특징을 가면 게르만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르만 종사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게르만 종사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은대지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은대지 제도는 귀족들이요. 은혜롭게 땅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땅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자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주는 제도, 은대지 제도. 그 다음 게르만족의 종사제. 이 종사제는 뭐냐면 주종관계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 어떻게 돼요? 섬겨줘요. 섬겨주면 귀족들이 그래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내가 너한테 식량과 의복 이런 걸 나눠줄게 하면서 서로 충성과 어떤 봉사 이걸 이제 약속하는 이런 종사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게르만족의 종사제와 로마의 은대지 제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바로 봉건 제도라는 게 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립되게 된 거죠. 그럼 이 봉건 제도의 자 특징을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봉건 제도는 지배층 간의 어떤 신분 구조입니다. 지배층 간의 신분 구조. 그러면 중앙에 있는 이 왕이요. 중앙에 있는 왕이 이 전체의 땅을 다 다스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땅덩어리를 누군가에게 뭐 한다고요? 떼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떼어줍니다. 됐죠? 그럼 떼어받은 얘네들이 이 땅을 직접 다스릴 겁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할 거다. 그래서 주종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 개념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주군이 있고요. 자, 주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신이 있는데 이 주군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처음에 준 사람입니다. 그럼 땅을 줬다. 이 사람이 뭘 준 거라고요? 봉토를 줍니다. 봉토. 땅입니다. 봉토가. 그럼 땅을 받은 이 사람은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적인 지원을 해요. 그러면 주군과 가신 사이의 관계는 땅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땅을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땅을 받았으니까 이 주군을 충성으로서 섬기고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의무가 있죠. 그럼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 첫 번째
봉건제도의 첫 번째 기본적 특징은 뭐냐면 쌍방 간의 의무에 의한 쌍무적 계약관계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쌍무적 계약관계. 그런데요. 중국사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하신 친구들은 주나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나라에서는 자 무슨 관계에 기반을 두고 땅을 떼어줬습니까? 혈연관계에 기반을 두고 땅을 떼어줬었던 거죠. 그런데 얘들은 뭐라고요? 쌍무적 계약관계입니다. 두 번째 간다면 주군과 가신 사이에 자 무슨 관계가 성립되는 거냐면 주종관계. 주종관계. 그래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주종관계는 지배층 간의 관계입니다. 됐죠? 지배층 간의 관계다. 그러면 주군과 가신, 쌤 주군은 누구고요? 가신은 누군데요? 자 보세요. 여기에 왕이 있다고 칩시다. 왕이요. 전체의 땅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의 땅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왕이 땅덩어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떼어준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예를 듭시다. 우리나라에 자 서울에 왕이 있다고 칩시다. 경기도죠. 그럼 경기도 서울 땅에 자 왕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를, 충청도를, 전라도를, 경상도를 각각의 제후들에게 떼어준 겁니다. 그럼 이들이 땅을 받았을 때 이게 강원도라 한다면 그 강원도의 땅을 받은 누군가는 강원도 전체를 또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강원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원도를 다시금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강릉이라는 동네를 떼어받은 누군가는 강릉 전체를 다스릴 능력이 또 안 됩니다. 강릉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다시금 또 누군가에게 일부의 땅을 이렇게 떼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됩니까? 땅덩어리가 자 이렇게 분배되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분배돼요. 그랬을 때 땅을 처음에 준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주군이라 부릅니다. 주군. 그럼 땅을 처음에 자 이때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할 거냐면 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강원도의 땅을 받았는데 강원도를 전체를 다 다스렸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강원도 일부만 다스리고 나머지 땅은 또 나눠줬죠. 그럼 그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주군이 되는 겁니다. 땅을 떼어줬으니까. 됐죠? 그럼 얘들은요. 땅을 받았죠. 땅을 받았으니까 얘들은 뭡니까? 가신이죠. 가신인데 얘도 자기가 받은 땅의 일부를 또 떼어줬습니까? 안 떼어줬습니까? 떼어줬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주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후가 됐던 뭐 왕족, 귀족이 됐던 그런 걸 구분할 필요 없고요. 제후, 백작, 공작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땅을 준 자를 뭐라 하고요? 땅을 준 자를 주군이라고 하고 땅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 가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후들은 좀 아까 얘기했던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애들은 가신이 될 수도 있고 주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신과 주군의 개념에서 땅을 준 자를 주군이라고 하고 받은 자를 가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뭐 왕이나 제후, 백작, 공작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주군과 가신의 관계, 땅을 주고 땅을 받는 관계인데 이게 뭐라고요? 쌍무적 계약관계에 의한 주종관계. 그리고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었죠? 피라미드식인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피라미드식 자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봉건제도는요. 쌍무적 계약관계이든 자 중국의 혈연관계이든 상관없이 일단 봉건제도의 성립 그 자체는 지방 분권적인 겁니다. 지방 분권적이다. 지방 분권적이다. 그러니까 왕이 전체를 다 다스릴 능력이 안 되니까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통치권을 걔들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밖으로 분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영주 불입권,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영주 불입권, 자 보십시오. 자 영주 불입권이다. 영주 불입권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아까요. 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땅덩어리 누군가에게 떼어줬습니다. 그죠? 얘들이 다시 땅을 떼어줬죠. 얘도 땅을 떼어줬죠. 얘도 떼어주고요. 또 얘도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땅을 또 떼어줬답니다. 됐고요. 그럼 얘가 뭡니까? 주군이고요. 자 얘는 뭡니까? 가신이고요. 그럼 얘는 다시 또 주군이 되죠. 왜? 땅을 또 떼어줬으니까. 그러면 주군이 됐든 가신이 됐든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강원도 전체를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속초라는 동네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땅덩어리를 이렇게 떼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주군이나 가신 이들은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영토의 뭡니까? 주인인 거죠. 영주네요. 영주. 이해래? 영주. 그래서 주군과 가신의 자 구조로 다시 간다라면 이 주군은 땅을 준 자고
가시는 땅을 받은 자인데 얘가 땅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잖아요. 그럼 얘가 그 받은 땅의 뭡니까? 영토의 주인이죠. 영토의 주인. 그래서 이만큼의 땅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가신이 영주입니다. 영주.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아예 인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얘가 얼마를 걷든 그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재판을 어떻게 하든 여기 있는 땅을 준 주군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주들이 가질 불입권. 그러니까 주군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군이 한 번 땅을 떼어주고 이쪽에 대한 통치권을 맡겼으면 이쪽에서 어떤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든 그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 다 쪼개진 거죠. 지방 분권적인 겁니다. 됐죠? 자, 아무튼요. 특징에 여러분들 용어 다 설명이 됐고 별표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면은 어떤 제도가 파생이 되냐면은 장원제도라는 게 파생이 된답니다. 왜냐면 주군이 됐든 가신이 됐건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그 땅에서 누군가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얘들을 지배할 때 영토의 주인이야. 영토의 주인. 영주란 말이야. 얘네를 지배하는데 얘네들이 뭐야 영주가 새로 바뀌었는데 영주가 너무 세금 많이 걷는데 야 짜증난다. 이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라고 얘들이 다 다른 장원으로 다른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여기 애들이 한 명도 없으면 얘 입장에서는요 세금 자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를 다스려야 된다면서요. 여기를 통치한다면서요. 그럼 통치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는 뭐야 세금을 거둘 자원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너네 밖으로 나가지 마. 그래서 애들을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이 안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사를 나갈 수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더랍니다. 그러면 이 장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촌락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영지죠. 그러니까 영주가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그 땅, 그게 바로 장원인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봉건제도는요. 정치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면 무슨 제도가 파생된다? 장원제도가 파생돼요. 그러니까 봉건제도에 의해서 땅을 받은 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의 영주인데 그 땅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원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모습. 다시 봉건제도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정치적 관계다. 그럼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지배층 간의 주종 관계를 성립해서 봉건제도라는 게 성립이 됐고 이 정치적 관계인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는 순간 주군이 됐건 가신이 됐건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영주란 말입니다. 그 영주가 다스리는 그 공간, 그 마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원은 경제적인 어떤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제도에 의해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장원제도에서 자급자족적 촌락공동체라고 일단 표현했는데 장원의 구조를 간다면 장원의 구조는 일단 영주의 성이 있겠죠. 자, 영주의 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주의 성은 영주가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전쟁 같은 게 터졌을 때는 그 영주가 그 땅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 은신처의 역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다 있냐면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머나 무슨 말이죠? 중세 유럽의 양대 산맥이 뭐죠? 봉건제도와 그리스도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교를 볼 건데 그 그리스도교 따라서 모든 장원에는 교회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노들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자, 농노는요, 농민과 그 다음에 노예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농노라고 합니다. 저프라고 하는데 일단은 농노는 좀 이따가 다시 떼어놔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원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장원에서의 경작 방식을 볼 건데요. 이 장원에서의 경작 방식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하나 가시면 됩니다. 삼포제라는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포제. 이 삼포제라는 농업기술이 나중에 일반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11세기거든요. 그럼 삼포제는 당시에 이제 그 시비법이 이제 거름을 주는 농사법을 말하는데 시비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삼포제를 운영할 건데 하나의 장원이 땅이 이렇게 돼 있더라면 이만큼은 쪼개놓고 여기는 봄에 농사 지어라. 춘경지. 여기는 가을에 농사 지어라. 추경지. 그럼 여기는 1년 동안 쉬어라. 휴경지.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땅이 여러분들 그 농작물들이 이제 영양분을 쭉 빨아먹으면은 땅의 지력이 쇠해지거든요. 그럼 땅의 지력이 쇠해지면 뭐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다시 지력을 회복시켜 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 지력이 다 했었을 때 뭐를요? 비료라든지 이 거름을 왕창 쏟아붓는 거죠. 왕창 쏟아부어서 땅의 지력을 인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비법이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궁여지책으로 그나마 땅 전체를 한 번 농사지고 몇 년 동안 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이런 농업기술이 자 일반화됩니다. 뭐 그 이전에 이미 시행이 됐겠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삼포제가 몇 세기 때부터 시행됐다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된 시점만 여러분들이 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포제는 자 그런 경작 방식이 있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에 이 장원에는 농노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농노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적 성격과 노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자유민적 성격이 있고요. 비자유민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자유민적 성격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얘들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노예들은 결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결혼이 가능하다. 그럼 결혼이 가능하면은 가족을 꾸리지 않습니까? 가정을. 그랬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재산이 필요하죠. 따라서 집과 자 뭐를 소유할 수 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농노는요. 과거에 어떤 고대 국가 때의 노예들처럼 팔거나 상속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사람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와 매매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 이제 자유민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자유민적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적 성격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살 것인지를 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사를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간다면 비자유민적 성격에서는 자 경제 외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경제 외적인 지배를 받는다. 이 농노라 하는 자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자기 집과 재산도 있지만 이 토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만큼의 장원 안에서 자 영주가 자 가지고 있는 영주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주의 땅들을 자 농노들이 뭐 하는 거냐면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농노들이 여기서 이 땅을 빌려서 쓴다? 그러면 농노들이 이 땅을 빌려서 쓴다? 당연히 영주한테 뭘 내면 됩니까? 지대. 지대가 뭡니까? 땅, 지자, 임대료. 땅을 빌려 쓴 대가. 소장료라고도 하죠. 그럼 지대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땅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 경제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자 농촌에 가게 되면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주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라는 거는 자 땅이라든지 건물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관계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이 농노들이 땅을 지금 빌려서 썼는데 문제는 그런 경제적 관계 외에 즉 소장료를 지대를 납부하는 외에 외적으로 영주의 간섭을 이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만 있어야 되는데 왜 땅을 빌려 쓰고 빌려 쓰는 관계니까 경제적 관계만 있어야 되는데 경제 외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주한테 세금을 냅니다. 원래 세금은 누구한테 냅니까? 국가한테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한테 내는 게 아니라 영주라는 개인한테 내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주가 재판합니다. 와, 누가 재판한다고요? 영주의 사법권. 재판을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영주가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주한테 잘못 보이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영주한테 잘못 보이면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영주한테 신분적으로 예속되는 신분적 예속 관계입니다. 다시 가면 이 농노는 절대 영주하고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자, 무슨 관계라고요? 자, 신분적으로 자 예속되는 신분적 예속 관계입니다. 됐나요? 시험 문제 일어나면 틀려요. 영주와 농노는 주종 관계다. 그럼 틀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 주종 관계는 누구 측만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지배층만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주종 관계는 지배층 간의 관계고 이들은 신분적 예속 관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농노의 특징 살펴봤고요.
장원제도하고 봉건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면 무슨 제도가 파생이 된다? 장원제도가 파생이 된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봉건제도는 정치적 관계인 거고 여기 있는 장원제도는 경제적 관계다. 자, 또 이해가 안 되면 봉건제도는 지배층 간의 관계인 거고 그 지배층 간의 관계인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면 모두 다 주군이 됐든 가신이 됐건 영주가 되기 때문에 그 영주가 됐었을 때 영주와 농노의 관계, 이게 바로 장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장원은 자급자족적 촌락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크 왕국이 자 분열이 됐습니다. 어떻게 분열됐습니까? 동프랑크로 분열됐죠. 자, 그 다음에 중프랑크로 분열됐죠. 서프랑크로 자 분열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 서프랑크는요, 위그 카페. 이 위그 카페가 왕이 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위그 카페. 그러면 위그 카페가 자 왕으로 올라오면서 자 무슨 왕조? 카페 왕조. 카페 왕조. 앞에는 왕조가 뭐 있었죠? 메로빙거 왕조. 자, 그 다음에 카롤링거 왕조. 자, 그리고 카페 왕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제후국가와 교황령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봉건제도가 발전되고 있는 거죠. 제후국가 자체가 자 뭡니까? 제후들이 얘들이 이제 영주들이거든요. 영주들이 자 하나의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국가를 만든 거죠. 서프랑크가 가장 봉건제도가 발전돼요. 그럼 여기 있는 서프랑크도 봉건제도 발전됐고 중프랑크도 봉건제도가 발전됩니다. 이때 동프랑크에서는요. 이 하인리가 왕으로 올라옵니다. 하인리가 왕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오토 1세가 있었는데요. 이 오토 1세가 중프랑크 쪽에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중프랑크 쪽, 이탈리아 쪽이죠. 여기에 반란 사건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슬라브족, 마자르족. 자, 여기에 자 슬라브족이라든지 아니면 마자르족이란 아이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그 슬라브족과 마자르족의 침략을 받았던 중프랑크. 그러면은 중프랑크가 한때 위기인 거죠. 그럼 이 슬라브족과 마자르족의 침략을 누가 격퇴해 준 거냐면 오토 1세가 격퇴해 준 겁니다. 동프랑크에.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에서는요. 땡큐. 교황은요. 군사력이 없어요. 교황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근데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슬라브족과 이 마자르족의 침략을 오토 1세가 대신 막아준 거 아닙니까? 격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입장에서는 어머나 고맙다. 네가 우리를 도와줬구나. 그래서 이 오토 1세에게 자 어떤 로마의 자 신성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962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동프랑크는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신성 로마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앞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을 때 카를로스 대제가 있었는데 그 카를로스 대제는 서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받았죠. 그때는 나라 이름을 서로마라고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프랑크 왕국이에요. 근데 지금 프랑크 왕국이 몇 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3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이탈리아 쪽에 침략해왔었던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막아줌으로써 교황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황제의 대관식을 받았죠. 무슨 로마? 서로마 황제. 그래서 이제 동프랑크는 이름이 신성로마 황제라는 신성로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프랑크가 불려지게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이렇게 불려질 거야. 10세기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무슨 제도가 지금 발전되어 있는 거라고요? 봉건 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왕권이 매우 미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교재 한번 가볼게요. 교재 가시게 되면 144쪽에 가셔서 144쪽에 게르만족이 첫 번째 발트해 쪽에 거주했다. 하나 외치고시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을 바로 갈까요? 초기 이동은요. 기역번의 식량 부족과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이동은 훈족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값에다가 별표하시면 되고요. 밑에 프랑크 왕국이 발전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요. 프랑크 왕국이 다른 왕국에 비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동거리가 짧았다. 갈리아 지방에 정착을 했다. 그리스도교로 빠르게 개종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별표해 놓으시고 읽으시고요. 다시 본문에 가시게 되면 이제 메로빙거 왕조.
자, 메로빙고 왕조의 첫 번째 클로비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는 것만 미치고시고요. 카를로스 마르텔은 자, 뭡니까? 예, 궁제라는 거. 그 다음에 트루프아테 전투에서 이슬람을 막아냈다는 거. 그거 미치고시고요. 오른쪽. 카를로스 왕조의 피핀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될 건데 교황에게 영토를 기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카를로스 대제는 두 번째 줄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뭐를? 서른 왕제의 대관식을 받았다는 거. 자, 그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카를로스 르네상스가 있는데 카롤 링거 르네상스라 해도 됩니다. 카롤 루스 왕조라 해도 되고 카롤 링거 왕조라 해도 돼요. 자, 그때 분열은 베르댕 지역과 메르센 지역으로 자, 분열이 됐습니다. 탐구들의 1번은요.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자, 별표를 좀 해놓겠습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다음 강의에서 크리스토교를 설명하면서 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밑에 가면은 노르만족이 이동했는데 자, 기억번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밑줄 그시고요. 노르만족들이 만든 국가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억 밑줄, 니은 밑줄. 그 니은에서 윌리엄이 영국에 들어가서 돔스데이 북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핵심 체크 쪽에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쪽에 자, 시칠리아 왕국도 만들었고요. 자, 나폴리 왕국도 만들었는데 자, 빠졌네요. 나폴리 왕국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리일번에 노브고르트 왕국, 그 다음에 키예프 공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예프 공국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르만족의 은은 뭡니까? 여기 있는 봉건제도의 성립을 더욱더 뭐 시켰다? 촉진시켰다는 거. 뒷장 넘어가게 되면 탕후드라 2번은 뭐 제목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탕후드라 3번 별표하시고요. 탕후드라 4번 별표하십시오. 탕후드라 3번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나타난 왕국들. 탕후드라 4번은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왕국들인데 나라 이름은 노르만의 이동 결과 만들어진 이 왕국들을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하게 되면 탕후드라 5번도 별표하십시오. 탕후드라 5번 별표하시고 첫 번째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각각의 크리스토교로 개종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자, 교황에게 영토를 자, 기증하는 장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 별표를 해 두시고요. 탕후드라 6번은 예, 별표 필요 없습니다. 탕후드라 7번. 탕후드라 7번은 세기만 확인합시다. 몇 세기라고요? 11세기. 자, 노르망디 공국에서 윌리엄이 빠져나가서 돔스데이 북을 만들었는데 그 시점이 몇 세기나? 11세기.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자, 봉건제도 유럽의 양대 산맥, 서유럽이죠. 중세유럽의 첫 번째가 크리스토교와 두 번째가 봉건제도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봉건제도를 본 겁니다.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제도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 자, 특징에다가 왕별표를 하십시오.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거, 그리고 주종관계, 영주의 불입권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자, 장원제가 파생이 될 겁니다. 밑에 봉건제도는 지금 보이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즉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이들에게 모두 봉건제도가 모두 발전되고 있다. 그 중에 독일을 먼저 가게 되면 독일은 니은번에 오토 1세 밑줄 그시고요. 오토 1세가 중프랑크 쪽에 침략한 슬라브족과 마자르족의 침략을 막아주면서 신성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받았죠. 앞에 있었던 여러분들 서론 황제의 대관식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오늘날 이탈리아가 되었다. 서프랑크는 니은번만 밑줄 그십시오. 니은번. 위그 카페가 왕이 되면서 카페 왕조로 발전된다. 장원이 파생됩니다. 봉건제도가 성립이 되면 장원이 파생된다고 그랬죠. 그 장원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급자족적 촌락공동체. 왜? 이 안에 살고 있는 저프, 즉 농노들이 밖으로 이사 나가버리면 영주 입장에서 세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가둬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급자족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1번 밑줄 긋고요. 자, 구성은 아까 영주의 성과 교회, 그 다음에 농노의 거주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작 방식에서는 3포제 밑줄 그시고 잠깐만 이것도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요 공동시설물들이 만들어져요. 대장간이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재분소라든지 제빵소라든지 이런 공동시설물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주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주가? 사용료 내야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영주는 여기서 또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공동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거예요? 의무 사용이다. 즉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농노들의 생활의 모습에서 자유민적 성격 빠진 거 있나요? 예,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빠졌네요. 추가해줄까요? 결혼을 할 수 있다. 노예적 성격에는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영주에게 예속됩니다. 신분적으로 예속이 됐죠. 신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금들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영주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땅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이 경제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경제 외적인 자 그런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자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 할 수 있겠죠.
탕후대로 8번 자 별표하시면 됩니다. 탕후대로 8번 별표하시고 밑에 장원의 구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 장원의 구조는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영주의 성 뭐 이렇게 나왔겠죠. 요거를 가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십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요거를 나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노들의 거주지 오두막 요거를 다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주가 누군지, 그 다음에 교회의 특징이 뭔지, 농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탕후대로 9번은 봉건제도가 성립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조심할 거는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봉건제도가 처음 성립된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성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노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봉건제도 성립이 더욱더 뭐 된 거라? 촉진된 겁니다. 예, 그 정도. 탕후대로 10번은 농노들의 생활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시간 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세 유럽의 양대산맥 첫 번째 봉건제도를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크리스토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